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입문과정, 그냥 기초과정이죠. 제 7강에 대한 주제를 하도록 하겠어요. 7강은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주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론에 이제 6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이제 시험 목차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시장 개입하는 이유하고 방법 이런 거를 외부 효과까지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한두 문제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 정책, 조세 정책 4가지가 있는데 토지 정책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부동산학 개론 입장에서 토지 정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28회 때는 그게 좀 약화가 되긴 했지만은 2차 과목 중에 공법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가 토지 정책 내용입니다. 특히 용도지역지구제가 토지 정책이 아주 핵심인데 그 부분이 이제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상에서 논하는 용도지역지구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정책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준비하십시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또 나오는 분야가 주택 정책이 있어요. 주택 정책인데 주택 정책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했을 때 정치적 기능이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거든요. 그 중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논하는 것이 약자라는 것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임대주택 시장에 보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자 중에서 임차자가 약자가 아니냐. 그래서 임차자를 위한 이제 주택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주택 정책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은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한 논리 2가지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하나가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임대주택 제도가 있어요. 임대주택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법이 있습니다. 2가지 법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하는 특별법상에 민간임대주택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주택하는 특별법상에 공공임대주택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8회 때는 이것이 이제 내지 않았지만은 한때 계속 유행했고요. 29회 때도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내용은 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기본소에 들어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기본소가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제도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임대주택 제도가 아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이 일어나는지는 주목하고 있다가 내년도 시험 당일날 전까지 바뀐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은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다가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십시오. 이걸 수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은 법조문이고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걸로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3가지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임대주택 정책에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3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걸 서포트하기 위한 차원으로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공부하시려면 2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우선 아셔야 돼요. 수요 공급에서 자체적으로 2가지가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했을 때 곡선이 이제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죠? 우측에서 움직이면은 시장에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수요 공급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은 건너뛰었지만은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논리를 알고 계셔야지 이제 내용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탄력성 안 했기 때문에 탄력성에 관련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정책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테니까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하고 윤곽만 잡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장난치면서 출제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임대주택 정책이 거기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로마자 1번, 이 로마자 1번 임대료 보조 정책, 3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취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임대료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거래량이라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게 임대주택이니까 공급자, 임대인하고 임차자가 될 텐데 이 만나는 교차점 균형이었었어요. 이게 시장 임대료가 됩니다. 시장에 맡기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가만히 본 거예요. 근데 임차자하고 임대자인데 그 정부가 보기에 시장 임대료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럼 너무 세니까 이제 그 강자의 임대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은 임차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할까라는 차원으로 딱 세 가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게 너무 세니까 임대료를 내려보자는 거죠. 근데 임대료를 내리는데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료를 내리십시오라고 하면 임대인이 알았어요 해가지고 임대를 내려요?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협조를 안 하겠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려보자는 거야. 강제적으로 가격을 강제로 내려봅니다. 강제로 가격을 내려보면은 이게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임대료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 가격대로 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임대료 규정책은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거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이제 가격을 강제로 내려가지고 임차자를 이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임대료 규정책이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논리는 임대료 강제로 내리다 보니까 법적으로 통제한 거죠. 시장을 너무 충격적으로 건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시장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요 임대료는 그대로 존중하자.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임차자들한테 이 시장 임대료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키워보는 식으로 한번 개입하자. 그럼 뭐가 있을까? 그래, 임차자한테 보조금을 주자라는 거죠. 이게 보조금, 이제 임대료 보조금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을 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는 올해도 이제 잘 나왔어요. 같이 섞어서 나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게 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논리니까 이 민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강제로 내리면은 시장에 부담이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임대인들로 하여금 그냥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내려보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스스로 내려보게 하는 이유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 우리가 직접 한번 개입해보자.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과 대체 관계에 있는 지역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하나 더 져버리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이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무조건 싸게 하는 거야. 이게 100만 원짜리면, 민간 임대료가 월세가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 10만 원에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민간 임차자들의 그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자들이 결국 싼 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수요가 줄어서 그 빈집이 되잖아. 그럼 빈집이 되는 거를 그 커버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네 해서 임대인들을 하여금 스스로 임대를 내리게 하는 방법.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과 대체 관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지어보자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리입니다. 시장에서 제일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적인 그 현상은 총론은 다 동감을 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면 좋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돈을 다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스스로 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분들인데 남의 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의 생활 할 수밖에 없어서 임차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싼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래 좋지 이렇게 할 텐데 그 못지않게 이제 우리나라는 자산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된 단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옆에다 짓겠다라고 하면은 반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신기하게 공공임대주택이 일종의 님비 현상을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그 내용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제가 빨리 대통령 돼가지고 이런 현상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을 덮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짓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뭐 독보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논리는 말 그대로 정부가 이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거기 나온 것처럼 낮은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의의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제 가격 통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가격 통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가격 통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가 있고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최저 가격제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는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건 내지 않으니까 최고 가격제를 논합니다. 이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상한제다라고 얘기도 한다. 그래서 가격을 최고 가격 통제하면 그 이상으로 못 받게 하는 걸 말하고요. 그럼 이 최고 가격제는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를 보호하는 건데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잖아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임차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임차자를 보호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규정책은 가격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통제했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럼 결국 가격을 통제했다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포기한 겁니다. 그럼 뭐를 강조한 거냐면은 결국 약자를 배려하는 거니까 형평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임대료 규정책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선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인 효과가 사라진다까지만 우선 알아두시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 있고 효과 없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면은 탄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탄력성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과적인 측면만 말씀드릴 테니까 저런 취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윤곽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그 방법으로는 얘는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돼요.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료 규정책에 대한 논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취지를 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자주 그 내용상으로 등장하는 게 이 소득 재분배와 관련되는 이 효과, 목적인 소득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효과를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근데 장기적 효과가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상으로 이제 할 때는 책에 그래프가 그랬지만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을 잡아라라고 했을 때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시장 임대료가 돼요. R0라 그럴까요? 이거 시장 임대료. 그 시장 임대료가 이제 시장 임대료만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시장 균형량이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요 삼각형의 의미하고 요 삼각형 의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부담이 돼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제 구두상으로 잠깐만 언급해 보면은 이 쌍방이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쌍방이 만족을 했다는 뜻이야. 그 만족한 크기를 그래프상으로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하죠. 지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장 임대료하고 수요 곡선 만나 형성도 요 삼각형이 있어요. 요 삼각형을 이제 소비자 잉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비자가 이제 거래를 통해 향유하는 이익이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공급자들도 이제 요 삼각형 일부러 삼각형으로 했는데 요것이 생산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잉여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자 잉여라고 이해하시고 요거는 임대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장에 맡기면 이만큼의 그 서로 쌍방이 이익을 가져간다고 봤는데 정부가 보기에 요 시장 임대료 상태에서는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프상으로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더 크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한 거냐? 강제적으로 가격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강제로 내려. 이거를 이제 R1이라 그랬을 때 이거를 법적인 규제 임대료다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제로 가격을 내렸어요. 그럼 가격을 내렸는데 단기적으로 분명 효과가 있다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공급자들이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 하락 효과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생산자 잉여였는데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럼 요 삼각형 여기 사다리 마름모꼴인가요? 그럼 요 해당되는 요 생산자 잉여가 결과적으로 가격이 싸졌으니까 생산자가 가져가는 잉여 중에 일부가 누구한테 넘어가?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단기적으로 커지고 정부는 생산자들한테 당신은 요것만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야. 충격요법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장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자들이 임대인들이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규제 임대료 상태에서는 내가 임대 사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난 임대 사업을 안 할래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효과가 그 박스 안에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그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투자를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 임대자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뭐 제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요. 다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소홀히 되고 그리고 공급되는 질도 당연히 어떻다? 저하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 나쁜 말이죠. 투자 기피, 질 저하, 관리 소홀.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공급이 감소된다는 뜻이야. 결국 임대자 입장에서는 요 가격에서 임대사업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받아서 대체할 시간이 없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여기까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공급량이 여기까지 줄어들고요. 대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투자가 기피되니까 우선 신축을 안 하죠. 신축하고 기존 임대주택이 있죠.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매각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 안 들어오고 기존 거 빠져나가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임차자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제 확인할 때 항상 그래프로 공부하시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해석이 오랫동안 남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격받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해서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줄여요. 여기까지 줄였고 가격 하락한 걸 보고 소비자들은 수요법칙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수요량 여기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쫙 보시다시피 어떤 일이 발생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초과 수요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번 28회 때 임대주택 정책을 이제 오지선다로 내면서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초과 공급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 부분은 쉽게 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계속 같은 게 반복돼.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라고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공급이 초과 수요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그래프를 이해하시냐면은 여기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었던 그 공급자들이 임대주택이 신규로 안 들어오고 기존 거 빠져나가다 보면 공급 여기까지 준다 그랬죠. 그래프 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최고 가격이라 그랬어요. 최고 가격은 상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거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요 균형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초과 수요가 가격이 낮아서 초과 수요 발생했다.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고 가격제로 정부가 프레스를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부는 요거 밑으로는 거래는 가능한데 위 가격으로 거래되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재를 가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요만한 세무서에 신고하는 요 법적 규제 임대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 규제 임대료 상태에서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다 보니까 항상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부족하면 이게 은밀한 시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공급이 줄면서 새로운 형태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는데 이 임대료를 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정부가 규제한 가격보다 높은 상태잖아. 때문에 이 임대료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은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암시장 임대료다 그럽니다. 은밀하게 발생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 임대인들이 임차인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자들의 이제 위치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만한 임대료 받기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규제를 했다. 난 규제 임대료 상태에서 난 임대 사업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택은 없는데 계속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정도 세무서는 요거 가격으로 우리가 신고하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는 요만큼 받고 싶다라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부가 100만 원짜리 시장 임대료 너무 세다 그래서 10만 원 받으라라고 했는데 2만 원 가격 난 임대 못 하겠다 했더니 임차자한테 그럼 들어오는 임차자한테 암시장 임대료를 요구하는 거지. 1조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임대료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자가 받는 임대료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같은 임대주택에 임대료가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지 이거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결국 암시장 임대료하고 이 규제 임대료 여기 사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삼각형 면적이 생겨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암시장 이익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암시장 이익인데 이 암시장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임대인들이 은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 세금 안 은밀하게 벌었는데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암시장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 안 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요 삼각형이야.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요 삼각형이 없었어요. 임대료 규정책이 선진국에서 안 쓰는 배경 중에 하나가 요 삼각형 때문에 그래요. 요 삼각형이 뭐냐면은 자원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요것도 또 시험에 나왔어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느냐를 탄력성으로 물어봤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기출문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이제 이게 단골이에요, 단골. 그럼 사회적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자원이 낭비돼요. 자원 배분에 왜곡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회적 비용이 생기다 보니까 자원이 낭비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좀 부담된다 그래서 안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실도 말씀드릴 것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은 세금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이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강제로 단계적으로 규제했을 때 분명 효과가 있어서 이만큼 커졌어. 그러니까 단기는 분명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봤더니 공급자의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암시장 임대료가 생기고 암시장 이익이 생기면서 요만큼이 임대인들이 이제 가져가고요. 요것은 사회적으로 없어지고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임차자들이 가져가는 잉여가 요만큼으로 쪼그라들었어.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가 정부가 규제하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사라지는 정책이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임차자를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임차자는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공급이 줄어든 거지. 임대주택이 줄다 보니까 이사할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거 이전이 저하됩니다. 주거 이전이 저하된다는 것은 임차자들이 이제 그 위치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럼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암시장 임대를 요구하는 거, 음성적 임대를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기 암시장 이익이 임대인들이 가져간다 그랬는데, 저 암시장 이익은 누구의 피해를? 임차자 피해를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자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피해를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전체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처음에 막 암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요 공급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구나. 그래서 이제 윤곽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공부하셔야 돼. 그 규제하기 전에 시장을 그리고 강제로 내렸네. 이게 최고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 그러놓고 상한제이기 때문에 위로 거래되는 금액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단기는 이제 충격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장기가 됐더니 임대인들이 대체하니까 공급을 줄이더라. 또 가격 하락한 거 보면 임차자들도 수요를 늘리겠지.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으로 나왔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결국 제값을 못 받게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관리도 소홀할 것이고 질도 당연히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임차자 입장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공급도 줄어요. 공급이 임대사업 안 하겠죠. 공급이 주니까 신축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고 기존 임대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때문에 있는 거 빠져나가고 새로운 거 안 들어오니까 전체가 줄어드는데 여기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암시장임대가 발생하고 암시장임대라고 규제임대 차익이 암시장이익으로 임대인이 가져가는 과정 중에 얘는 세금 안 되니까 정부의 수입, 조세 수입도 감소하더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중가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는 이제 장기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임차자련 정책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주거의존 저하, 암시장 피해가 나타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건 정책 실패 사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그림 옆에 있는 게 우리가 시험의 역사예요.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출제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이제 틀 안에다가 두 가지를 제가 첨가해드리면 돼요. 이 틀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은 단기 효과 있고 장기 효과 사라진다는 거를 탄력성으로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 탄력성에 대한 논리를 1월달에 기본서 나오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그때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나와. 그 부동산 정책에서 유일하게 나온 계산 문제가 이거예요. 초과 수요 크기가 나오는데 초과 수요가 얼마만큼이냐.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랑 탄력성.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탄력성 문제를 어려워하시고 계산 문제는 오히려 원하시게 될 거야. 푸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뭐 15초 만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서포트해 주는 것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렇게 잡아봐요. 수요하고 공급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논리니까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장 임대료가 너무 세다고 강제로 내려오는 것이 임대료 규제였었죠. 사회적 병이 생기는 것 때문에 시장에 큰 부담이 돼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 정책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있고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만 논하도록 하겠어요.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소비자 보조가 95%로 나옵니다. 정답 체크를 하면 거의 집중적으로 나올걸요. 그럼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자 보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책에 거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 하나랑 그리고 유형이 뭐가 있는지 보조 유형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효과가 중요합니다. 유형은 나중에 암기만 하시면 돼. 특징상으로. 효과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올해도 이렇게 설명되는데 단기하고 장기로 논합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소비자들의 뭐가 늘어나? 실질 소득이 증가했겠지.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임대주택을 정상제로 봐요. 소득에 의해서 정상 열등제를 구분하는데 이런 논리를 보조금 지급한 효과를 시장에 발휘하려면 열등제로 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상제로 가정해요. 그러면은 소득이 보조금 지급으로 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지? 어느 쪽 움직이겠어요? 지금 이게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이건 누가 가져가는 이익이냐? 이건 생산자 이익이 요만했던 것이 이만큼 커진 거니까 이게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초과이익이라 그래요. 이 초과이익을 발생하는데 이게 누가 가져가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얘는 기존의 임대인들이 가져갑니다. 기존의 임대인들이 초과이익을 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자한테 혜택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규제와 다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중에서는 임대료 보조금을 쓰는 이유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임대사업이 괜찮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럼 장기적으로 나도 한번 임대사업 해볼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가 꿈틀대냐면은 공급이 꿈틀대.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공급이 어디까지 증가되냐면은 이 수요 증가에 따른 보조금에 의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요 초과액이 사라질 때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임대인하고 기존 임대인끼리 다투게 돼요.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공급이 여기까지 늘어난다 가정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는데 올해 지문 중에 여기에 나왔어요. 28회 때 임대료 보조금을 시행하면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임대료가 원상태로 하락합니다. 여기서 하락이라는 것은 원래 수준 하락한다는 뜻이야. 다시 임대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임차자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시장 임대료가 정부가 보기에 이게 임대료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임차자한테 보조금을 50만 원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원해주면은 정부 생각은 50만 원 지원했으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50만 원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건 순진한 생각이고요. 정부 보조금이 나갔다는 걸 시장은 알아요. 시장 아니까 수요가 늘어난 걸 보고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정부 보조금은 결국 누구 통장 다 들어가는 거냐면 임대인만 배불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다시 늘어나서 임대료가 다시 100만 원 돌아왔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조금 효과 5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임차자 부담이 50만 원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임차자들이 혜택을 보더라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그래서 단기 정책이고요. 임대료 규제는 단기 정책이고 임대료 보조는 장기 정책이에요. 근데 임대료 규제처럼 임대료 보조의 내용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수요금 흐름이야. 수요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다시 가격 하락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 치열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문이 이것처럼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임대료 보조금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신 것처럼 정책상의 명칭을 쓰면 되는데 의미만 보시면 돼. 사실상 효과적인 차이, 소득 보조가 있고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소득 보조와 집세 보조. 이 소득 보조는 뭐냐면은 임차인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현금 보조라 그래요. 근데 집세 보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냐면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대신에 조건이 임차자를 확보해 주면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에 유치원한테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집세 보조를 이제 그 임대료 보조 또는 이제 가격 보조인데 여기서는 임대료 보조라 그럴게요. 근데 이런 논리가 이제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시험에 많이 내지는 않고요. 사실상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요거 차이만 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용적인 면이야. 이 효용이라는 것은 누구의 만족감, 임차인의 만족감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만족감 입장에서 두 가지가 분명히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임차자 효용 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집세 보조 방식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할 거야. 이게 소득보조가 더 큰 이유가 임차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을 줬잖아요. 현금을 줬기 때문에 임차자는 그 정부 지원금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감은 커져. 근데 집세보조는 이미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다 보니까 거기 꼭 들어가야 돼.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그런 면에서 효용면은 이게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인 효과는 다르더라고요. 정책적으로는 즉 주택 소비 증가 면에서 주택 소비 증가 정책적인 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득 보전 지금 현금을 주다 보니까 임차자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 찾아다니는 과정 중에 추운 날씨가 됐잖아요. 추운 날씨에 그냥 이거 뭐 그냥 방앗간 3세가 증강 못 지나가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찾아 힘드니까 뭐예요? 거기 어묵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묵 먹고. 떡볶이집이 있어. 떡볶이 먹고. 이렇게 막 먹다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원금이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봤을 때 이제 경제적인 이제 임차자 만족감은 이게 더 크지만은 현실적인 정책상 효과는 현금 보조가 지급한 현금이 다른 데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세 보조가 소비 증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뭐 개념보다는 이제 요게 주로 나오고 언급을 하고 그나마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렇게 두 가지가 얘는 이게 크고 얘는 요게 크다는 정도만 건드리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고 세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요거는 많이 안 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로 가져온 임대주택을 직접 경쟁지역에다 공급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칸이 좀 부족해서 이게 이제 민간임대주택이고 다 민간임대주택의 논리입니다. 시장임대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임대료가 너무 세다고 본 거죠. 강제로 내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벽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또 이게 이렇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장 그 민간 임대인들로 하여금 수수료 내리게 하는 거야. 수수료 내리게 하면은 옆에다가 이런 대체 관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가정이 있어요. 무슨 가정이냐? 민간 임대주택과 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두 임대주택은 동질적 상품이라고 가정합니다. 동질적 상품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두 임대주택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대체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대체제를 말하죠. 그럼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느 걸 사요? 싼 걸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간이 높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동질적 상품으로 대체제로 항상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다 공급한 거예요. 그럼 경쟁적 공급하면은 민간 임대주택이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임차자에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단기적인 효과하고 장기 효과로 나눠지게 돼요. 그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민간 임차자들이 공공임대주 공급된 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 다 수요 공급 문제야. 이게 싼 것이 들어왔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를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서 하락했지.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 그렇구나. 임대료가 하락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임차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싸졌으니까 요만큼의 이제 이익을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이 이거 대처하기 시작해. 임대료가 하락해서 결과적으로 임차 빠져나가서 임대 내렸지만은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이제 임대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사업 안 하겠다. 저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경쟁하느냐. 결국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줄어드냐면은 옛날에 적정 수익을 창출해주는 시장 임대료 수준까지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공급이 줄면서 다시 임대료가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임대료가 옛날 수준으로 상승하게 돼. 다시 비싸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차자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때문에 공공이 공급이 됐을 때 이론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민간 쪽에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임차자들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에 이주한 임차인하고 그리고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 둘 다 혜택을 봐요. 혜택을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자만 혜택을 보고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자는 혜택을 못 보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민간과 싼 대체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했을 때 비싸게 운영했던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이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감소, 다시 가격 상승. 이 내용들을 세 가지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세트가 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되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결국 수요 공급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돼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 맞춰서 난이도를 이제 어렵게 냈을 때, 편하게 냈을 때, 중간으로 냈을 때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저희들은 다 준비해 가지고 분들한테 이제 자료로 이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는 전설적인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이제 이런 윤곽으로 지금은 완벽하게 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취지를 가지고 있구나. 임대주택 시장에서 왜 제 세 가지 정책이 이제 우리가 논하는 것이고 세 가지 정책에서 왜 임대료 정책이 왜 제일 많이 나올까? 논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보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공공 이렇게 되는 거는 머릿속 하지 마시고 시험지에다가 손을 그리시면서 수요 공급을 적용시키면은 이게 자꾸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문제 나오면은 문제 지문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확 들어와. 확 들어오는 순간에 3번 딱 찍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조금 느리게 가시는 것이 나중에는 빠른 속도로 좀 고지를 넘어갈 수 있는 큰 무기가 되더라.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정책론 주제 중에 제 6강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논했고요. 그리고 이번 7강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인 조세 정책도 있는데 이것도 탄력성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유명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요 공급을 또 마무리 지면서 기본 강의할 때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거 이거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정리하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제 7강 임대주택 정책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